안녕하세요. 워치 탁닉입니다. 이번 편엔 다소 거추장스런 표현이 붙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청자분들이나 저같이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 하나는 확실히 가격과는 별개로 시계 너머의 가치에 대해 고려한다는 것일 겁니다. 역사와 철학, 스토리 같은 거죠. 산 꼭대기에 위치한 파텍 필립부터 산 밑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매표소와 같은 카시오까지 저마다 고유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시계를 구매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스토리 부자 세이코의 시계 한 점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 모델은 45-7001입니다.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저보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계가 왜 그토록 매력적인지 말이죠. 이 안에 들어간 4500 무브먼트가 왜 그토록 걸작이라 불리는지도요. 우선 다이얼 하단부를 한번 볼게요. 센터 바로 밑에 적혀있는 KS를 통해 이 시계가 킹 세이코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이비트 글자 밑에 배치된 번개 마크는 지금은 볼 수 없는 다이니 세이코에서 제작됐음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다이니는 1983년 세이코 인스트루먼츠로 변경되기 전까진 몇 가지 굉장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도 그중 하나입니다. 굉장한 제품이라 불리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죠. 이 제품은 세이코의 디자인 문법이 적용된 초창기 시계입니다. 그 말인즉슨 문법의 정수가 오염없이 순결하게 묻어있다는 거죠. 세이코의 디자인 문법은 1962년 역사적인 시계 디자이너인 타로 타나카가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4가지 문항을 중심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팩터들은 현재까지도 세이코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요소만 가지고는 울림이 오지 않습니다. 혹자에겐 타로 타나카가 제럴드 젠터와 비견되기도 하지만요. 예술 감상할 때 배경 지식이 큰 도움되는 것처럼 타나카에 대해 알게 되신다면 아주 조금은 시계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타나카 입사 전 세이코는 자신들의 시계가 스위스 시계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다 생각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시계, 시계 이상의 가치나 영감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시장을 잠식하던 스위스 시계와 경쟁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치바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출신 타로 타나카 영입은 세이코가 변화로 나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타나카는 여러 과정을 거치며 디자인 부서를 이끌게 됐고, 세이코도 스위스 시계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목표로 세이코의 디자인 언어를 정립했습니다. 타나카는 세이코의 디자인 문법을 통해 자신의 숨결이 고스란히 투영된 하나의 작품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정의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정의는 시계를 단순 고철 덩어리가 아닌 하나의 예술적 가치로 승화시켰습니다. 미술사에서 인상주의, 로코코 화풍하면 연상되는 작가가 있듯 그랜드 세이코의 케이스를 보면 타나카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현재 세이코 전반에서 그의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티지 제품을 통해 그의 작품을 가질 수도 있죠. 45KS7001은 타나카의 진수가 고스란히 접목된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세이코 수동 하이비트 무브먼트 중에서도 가장 걸작이라 불리는 미완의 칼리버 4500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단순히 빈티지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가치, 클래식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타나카의 역사는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무브먼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세이코의 역사는 20세기 시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꽤 흥미롭습니다. 동양에서 일으킨 혁명이라고 할까요?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스위스 뇌샤텔 전문대에서는 공신력을 지닌 크로노미터 대회가 매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무려 1860년대부터였죠. 1963년 전까지만 해도 뇌샤텔은 스위스 시계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이니 세이코와 스와 세이코는 일본 내 시계 대회에서 서로 경쟁하며 퀄리티를 올려나가는 상황이었고,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자국에서 더 이상 적수가 없던 두 세이코사는 1963년
경쟁 상대를 찾기 위해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성적을 거뒀던 건 아닙니다.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죠. 예를 들자면 시계 배송 중에 자성을 잔뜩 먹은 시계들을 그대로 출품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67년 다이니 세이코는 크로노미터 대회에서 4, 5, 7, 8등을 휩쓸었습니다. 스위스 시계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제니스, 푸조, 론진, 오메가 같은 네임드가 장을 겨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동양의 브랜드가 나타나서 상위 등수를 야금야금 앗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이코는 스위스 중심의 오토매틱 시장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2년 후에 세이코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균열에 대형 못을 박아넣습니다. 바로 아스트론으로 말이죠. 틈새에 막타를 침으로써 오토매틱 시장을 완전 부셔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쿼츠 크라이시스, 쿼츠 파동이라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아이폰의 등장과 비슷하게 봅니다. 아이폰 이후 더 이상 핸드폰 디자인에 신선함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무수히 많은 브랜드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갔고 디자인적 다양성도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이코를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론 싫어합니다. 이 시계 45-7001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1968년 세이코가 뇌샤텔에 제출한 칼리버 4520의 킹 세이코 버전입니다. 엄밀히 이야기 드리자면 45-7001은 1970년에 나왔습니다. 4500은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의 몇 가지 대단한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다이니 세이코에서 제작한 유일한 수동식 하이비트 무브먼트고 1부터 10까지 완전히 새롭게 만든 자사 무브먼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손으로 조립된 마지막 킹 세이코의 무브먼트입니다. 4500 이후론 자동화 생산 라인을 통해 무브먼트가 조립됐습니다. 손으로 조립한다는 점은 장인 정신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미완의 걸작인 이유죠. 세이코는 우수한 재주를 가진 하이비트 무브먼트를 만들었지만 곧 아스트론을 발표함으로써 하이비트의 필요성을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은 단시간 동안 출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구성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기도 전이죠. 극복할 시간도 없이 물러났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하이비트로 만들기 위한 구조에 있었습니다. 밀도가 높은 내부 구조적 특성에서 하이비트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메인스프링을 장착했습니다. 하이비트 무브먼트에 흔히 들어가는 작은 밸런스 휠이 아니었죠. 필요한 앰플리튜드를 얻기 위해서 많은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큰 밸런스 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여파는 토크 부하를 일으켜 휠과 피니언, 배럴 등을 상하게 만듭니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무브먼트라면 상태가 어떨까요? 높은 확률로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 오늘날에도 하이비트의 경제성에 대해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비트가 높은 만큼 부품 마모가 빠르기 때문에 오버홀을 앞당긴다고 보는 거죠. 4500 무브먼트를 두고 한 세이코 엔지니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계 안에는 레이싱 머신이 들어있다고요. 릴리즈 당시 하이비트 시계는 흔치 않았고 고사양에 속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로 추측됩니다. 그런 만큼 이 시계에는 독특한 무브먼트 사운드가 존재합니다. 혹자는 게틀링건 사운드라고도 부릅니다. 마이크를 대고 사운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맨즈티어의 AK-47 노래가사 중 두두두두두 탕탕이 떠오릅니다. 사운드가 죽입니다. 무브먼트의 생김새는 어떤가요? 그랜드 세이코 수동 모델에 들어가는 9S64와 비교했을 때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제 눈에는 우아한 럭셔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공학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고전주의적 예술 양식 같은 거죠. 평면적이고 층구조가 선호되며 깊이는 동일하게 형성됩니다. 탑 플레이트는 마치 수로를 깔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3분할된 브릿지로 표현하기엔 이 모습은 너무도 완연한 풀 플레이트 같습니다. 브릿지의 좁은 틈 사이로 휠들이 비치고 아주 거대한 모습의 배럴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펼쳐진 설계 도면을 보는 듯한
공학적인 매력을 자아냅니다. 플레이트 밑에는 일반 무브먼트에서 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윤열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당시 고급 라인에 들어가던 기술인 세이코만의 독특한 핵 기능과 하이비트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윤열을 담기 위해 제작된 브릿지의 모양새는 4500의 디자인 핵심입니다. 현재 제 케이스백은 따로 시스루 형태를 구매해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리지널은 따로 놔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스루를 따로 구매한 이유는 지난번 해밀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시계일수록 무브먼트는 보이는 게 활용성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세출의 무브먼트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12만원 정도 했습니다. 오리지널 형태는 세이코의 유명한 형태인 골드캡입니다. 케이스백의 변천사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타나카의 정수가 묻어있죠. 형태는 정갈하며 마감은 자라치 방식으로 영롱한 것을 넘어서 쨍합니다. 빛이 가득할 땐 마치 거울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너무 많이 차는 바람에 기스로 가득 찼지만요. 시계는 사진으로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말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케이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면 처리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특히나 러그 안쪽 45도로 사선 처리된 면과 이 면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이어지는 케이스 면을 본다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작은 단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세이코의 미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커팅입니다. 그 진수가 어디에 있을 것 같나요? 어디인 것 같나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케이스 슬로프가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잘려 있습니다.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요. 역슬러프의 모습은 케이스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두께의 시계도 더 얇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 입이 간질간질한데 이것은 다음 킹 세이코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쪽으로 사선 처리된 면은 보는 방향과 빛에 따라 명암을 반복하며 러그 폭을 더 좁고 수직적인 뉘앙스로 만듭니다. 인덱스는 선을 쭉 긋다는 표현이 맞아 보입니다. 이를 보고 있으면 세이코가 직선을 참 잘 살린다고 느껴집니다. 직선이 만들어내는 우아함을 잘 표현한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랜드 세이코의 칼침을 괜히 좋아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타나카의 다이아몬드 커팅이 45KS에 잘 서려있기 때문에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느낌의 시계를 좋아한다면 이 시계는 아주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50년 이상 지난 시계들 중에 이처럼 지금 봐도 멋진 시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45KS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버스런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부끄러운데요. 이 시계는 제가 가진 말로 전부 표현하기에 벅찹니다. 르호까지 눈이 부신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시계는 저를 마치 소설가처럼 만듭니다. 클래식한 세이코 시계 한 점 어떠셨나요? 제 기준 모든 요소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흔치 않은 수동 하이비트 무브먼트를 가졌고 논데이트이기 때문에 거울상의 대칭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직경 36mm에 럭투럭 42mm, 이와 같은 클래식한 사이즈에 두께는 고작 9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이즈는 흔치 않습니다. 황금 같은 사이즈입니다. 데이트의 오토매틱은 흔하게 구할 수 있지만 수동의 논데이트 버전은 생각보다 원하는 가격에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논데이트보다는 데이트를, 수동보단 오토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중에 물량이 덜 풀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늘 제게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